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년 만에 우리 선배 목사님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국가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민국가의 반대말은 신분국가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 518년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신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입는 옷만 봐도 확인이 됩니다. 양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갓을 썼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일생에 하루 갓을 벗고 패랭이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 날.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불효를 자책하는 뜻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양반이 일생에 하루 패랭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신분제 계층에서 제일 밑바닥 백정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패랭이를 썼습니다. 그러면 양반이 일생에 하루 부모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으로 쓰는 패랭이를 백정은 죽을 때까지 썼다는 얘기는요, 백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백정 그러면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 뿐만 아니고요, 사냥꾼, 뱃사공, 제인과 광대, 요즘 말로 하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예능인들,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백, 구두, 각종 진귀한 물건들 만드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굉장히 많았죠. 백정을 비롯한 천민 계층이 조선 중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대문 안, 한성, 수도있던 한양 안에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 받는 천민과 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이것 때문에 순조 임금 9년, 서력기원으로 하면 1809년에 일대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성에 사는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결혼식 날은 누구나 특별한 복장을 합니다. 신부들도 멋진 드레스를 입죠. 그 백정 신랑이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날 잘 차려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을 열심히 섬겨주었던 마음씨 좋은 양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딱 하루만 갓을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양반이 불쌍해서, 양반들은 맨날 쓰고 다니는 게 갓인데 그걸 하루만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 그 신랑이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갓을 한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백정 신랑이 갓을 쓰고 장가를 가다가 그만 다른 양반들에게 들켰어요. 감히 지체 낮은 백정이 갓을 쓴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분노한 양반들이 개성에 사는 백정들의 집을 습격해서 200채의 집이 불태워집니다. 백정 신랑은 그날 아주 집단 구타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어버리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구한 말 60살쯤 된 상놈이 30살 된 백정에게 대화하다가 60살 된 백정이 30살 된 상놈에게 대화하다가 자네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백정이 양반한테 자네가 그러면 죽어요. 근데 백정이 상놈이에요. 상놈. 같은 상놈이니까 다 아래 것들이잖아요. 60살 된 할아버지 백정이 30살 된 젊은 상놈한테, 물론 백정이 상놈보다 계층이 낮지만 어차피 다 같은 아래 것이니까 어르신이 자네가 말이야 한마디 했습니다. 백정이 열받아가지고요, 그날 상놈이 열받아서 백정 할아버지 집에 밤에 쳐들어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3대 가족들의 이불 다 찢어버렸어요.
이런 거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게 유교라는 게 성리학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한국 사람 머릿속에 아직 박혀 있어요. 기독교화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게 유교고 그게 성리학이죠. 철저히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구한말 백정 입찢기 놀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길 가다가 백정이 보이면 아무나 입을 찢는 거예요. 상놈한테 아래것이라는 한마디 했기 때문에. 자, 이 신분제라는 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또 한 계층,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이콥 로버트 무스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이고 강원도 복음화의 아버지죠. 강원도 산악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누비면서 40여 개의 감리교회를 세운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은인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이 한국인들의 차별하는 면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양반들은 아주 비판을 했고 또 하나 차별받는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제이콥 무스 선교사님이 1900년에 조선에 오셔서 1900 조선에 살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조선 사람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에 제일 유행했던 여자 아이들의 이름 뭐냐면 섭섭이입니다. 원로 목사님들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섭섭이라 그랬어요. 딸 낳으면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딸이 나와서 섭섭하다는 거죠. 이 제이콥 로버트 목사님이 그 이름을 영어로 sorrowful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종종 sorrowful의 의미를 갖는 섭섭이로 부르기도 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린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왔다고 되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딸내미들을 그냥 돈 받고 팔아요. 시집 갔는데 사실 뭐 파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걸 비판하면서 팔려간 어린 아내들은 문자 그대로 시댁에 끌려온 노예들이다. 방앗간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그 집안에 노비가 있었더라면 노비에게나 맡겼을 온갖 종류의 집안일을 다 맡게 된다. 여인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나 완성품에 불과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 없이 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멸시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항상 따라다닌다. 한성 감옥의 청년 죄수 이승만이 조선을 기독교화해야 된다.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분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돼요. 사실 법적으로는 1894년 갑오 경장에 의해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폐지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때부터 양반 상놈 구별이 없어져요. 근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좋은 법을 왜 안 지켰냐면 간단합니다. 상놈이 양반한테 가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러면 양반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알았어.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그럼 상놈이 끽소리 못합니다. 옛날엔 다 농사 짓고 살았죠?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가진 지주는 100% 양반이었습니다. 지주의 땅을 양반이 빌려서 소장농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소장료가 평균이 50%였습니다. 평균이 50이고 더 높은 지역도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1년 내내 직장 생활에서 연봉의 절반을 양반한테 바쳐야 돼요. 그나마 그 양반이 땅을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양반 상놈 차별이 철폐됐다 그래도 상놈이 양반의 땅을 빌리지 않으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직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산업이 발전했던 것도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반 상놈 제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승만이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자마자 과감하게 토지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그때 국회의원들은 양반이었을까요? 상놈이었을까요? 이승만 정권의 국회는 지주들이었을까요? 소작인이었을까요? 100% 양반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에 반대를 하죠. 아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집에 상놈이 500명이에요. 그럼 난 가만히 앉아있어도 500명이 1년 동안 일한 거의 절반, 250명의 연봉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료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양반들이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국회의원도 된 거거든요. 근데 토지개혁을 해서 양반만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놈도 땅을 갖게 한다. 이거를 찬성한 국회의원들 아주 양심적인 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이승만 정권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죠. 이 대립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승만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4일 토지개혁 문제라는 주제로 전 국민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이게 전 국민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양반은 대대로 부자로 살았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놈은 평생 뼈 빠지게 이래도 입에 풀칠하지를 못했는데 절반 이상을 양반한테 바쳐야 되니까. 내 땅이 생기면 이건 자손만데 인생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전 국민이 이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여서 청취율 86%. 그 당시엔 집집마다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가난해서. 라디오 있는 집에서 틀어놓으면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귀를 기울이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자, 왜 토지개혁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해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어떤 사람 양반으로 어떤 사람 상놈으로 너는 평생 편하게 살아라. 부자로 너는 평생 고생해라. 빈민으로.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사람을 차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 상놈 제도는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높은 자냐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양반이나 상놈 없이 모두 다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대단하죠? 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 중대사에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1%였습니다. 남한이. 기독교인 1%인 나라에서 이 중차대한 사건을 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 신앙에서 나온 아주 보통 배짱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를 만든 결과 부자는 대대로 부자,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첫째, 왜 토지개혁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치의 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반상, 양반과 상놈, 귀천, 귀족과 천미라는 등분. 옛날에는 차별을 등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차별을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승만 이전에 민주주의는 정치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정치하면 왕정, 귀족이 정치하면 귀족정, 투표해서 국민이 지도자를 뽑으면 민주정, 투표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정치 문제로만 이해했어요. 근데 이승만 여기서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는 정치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다. 양반만 먹고 살고 상놈은 굶주리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고 대통령 뽑는 거는 정치고 고전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는 그냥 투표하는 것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양반 상놈 없애고 귀족 천민 없애서 다 같이
평등하게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했는데 국민들이나 굶어주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면서 최소한 밥 세끼는 먹고 살아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막 시체가 널려 있으면 그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체가 주인 되는 나라가 민주는 국민이 주인 되니까 그 국민이 먹고 살 수는 있어야지 최소한.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민주주의다. 누구는 계속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계속 굶어 죽고 물론 이 사회마다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애기는 불가능. 공산주의가 그거 다 없앤다 그랬지만 사실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되고 국가라면 국민들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먹고 사는 국민들의 절박한 문제하고 연결시켰다는 거. 지금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만 이승만 이전에는 그런 정치가가 없었습니다. 미국을 찾아봐도 영국을 찾아봐도. 이게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천재성이라고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 얘기를 해요. 첫째, 하나님 뜻이니까 토지개혁해야 된다. 둘째,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셋째, 공산주의는 가짜다. 공산제도를 행하는 나라에서는 지주의 땅을 뺏어서 소작인에게 나눠준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정부가 빼앗아서 정부가 대지주가 된다. 북한에서도 토지개혁한다고 그러면서요.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뭘 나눠줬느냐? 사용권을 줬어요. 거기서 농사지을 권리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공산당이 갖는 거예요. 그냥 뼈 빠지게 농사지어갖고 공산당한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겁니다. 농민은 더욱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을 받는 것이니 전에는 부호, 부자, 양반, 지주에게 노예였던 것이 지금은 정부, 공산당의 노예가 된다면 농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 연설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공산주의는 왜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계몽한 거죠. 이래서 이승만이 국민들과 합세해서 국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를 압박했으니까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독재자다. 옛날엔 그렇게 평가를 많이 했고요. 요즘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반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파키스탄 같은 나라.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냐면요. 땅을 가진 지주는 세금 면제. 땅이 없는 소작인 국민들은 세금 부과. 이걸 국회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켜요. 그럼 민주주의 잘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승만이 국회를 압박해갖고 강제로 토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양반들의 땅을 상놈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가만히 봤더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그럼 절차상 민주주의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귀족주의가 되는 거죠. 양반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필리핀, 파키스탄은 민주주의 했고 한국은 민주주의 안 했다. 독재했다. 이러다가 가만히 봤더니 필리핀, 파키스탄 지금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거든요. 가난한, 거긴 계속 양반들, 지주들끼리 계속 자기들은 땅을 가져오는데 세금도 안 내고 가난한 국민들한테만 세금 내게 하니 맨날 폭동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아주 엉망인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한 나라다. 왜?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민주주의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토지개혁을 통해서 양반만 갖고 있던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어요. 2006년 세계은행에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 1900년대 100년 동안 어떤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경제가 추락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조사를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토지개혁이라는 거예요. 땅을 골고루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거는 내 거가 돼요. 양반한테 뺏기지 않아요. 공산당한테도 뺏기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이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거 내 거가 되니까. 그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오히려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 일하지 않은 공산당 간부, 양반, 귀족, 지주, 국회의원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국민들이 일 안 합니다. 내가 일해봤자 누가 뺏어갔는데 왜 일합니까? 다 같이 일을 안 하니까 경제가 망해요. 토지개혁이 경제성장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토지개혁 제일 잘한 1등 대한민국, 20세기 경제성장률 1등 대한민국. 이게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평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성경적인 토지개혁 때문이다. 저 이웃나라 중국이 왜 공산화가 됐냐면요. 중국에도 똑같이 지주들이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일하는 소작인들이었어요. 밤에 공산당이 지주를 딱 납치해요. 그리고 동네 머슴들, 상놈들, 아래 것들을 다 모아요. 지주의 머리에 대고 총을 딱 쏩니다. 지주를 죽여요. 인민재판을 해갖고. 그리고 그 머슴하고 상놈들한테 두 가지를 나눠줍니다.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하나는 땅 문서.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공산당이 지주를 쏴 죽인 다음에 머슴들한테 나눠줘요. 또 하나가 여자를 분배했어요. 왜? 지주들은 부인이 수십 명이야. 그 밑에 있는 머슴들은 아니 머슴한테 누가 시집을 옵니까? 시집 와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죠. 대부분 장가도 못 갔는데 공산당이 지주를 인민재판한 다음에 땅도 나눠주고 부인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농민들이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바람에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CIA 보고서예요. 왜 중국이 공산화됐느냐? 공산군이 땅과 여자를 분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에요. 그럼 한국은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똑같아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 쳐들어와가지고 토지를 인민에게 나눠준다라고 토지개혁을 했는데 농민들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토지를 분배한 건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내 땅이 생겼어. 근데 김일성이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이 땅이 내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 막 폭탄이 떨어지고 시체가 썩어가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분노하게 되죠. 아, 내가 어렵게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 전쟁통에 농사도 못 짓고 내 땅인데 관리도 못하게 됐으니 공산당은 나쁜 놈들이다. 토지개혁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던 성경적 토지개혁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았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양반만 갖고 있는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줬고 또 하나 양반 중에서도 주로 남자만 받던 게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죠. 이 교육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개혁. 자, 독립운동할 때부터 실시했습니다. 여기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세운 학교인데 이 사진이 5,000년 역사상 처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승만이 세운 이 학교가 남녀공학학교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 못 앉아요. 왜? 양반 남자는 7살 되면 서당에 가서 글자를 배워요. 나머지 양반도 아니고 양반이 아닌 남자 그리고 여자들은 7살이 되면 들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자는 노동을 했고 남자 가운데 양반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승만이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다 그랬더니 이 하와이 감리사님이 극력 반대예요. 야, 조선 니네가 무슨 남녀공학이냐. 사람들이 그거 이해를 못한다. 미국 감리사가 반대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은 남녀가 평등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독립운동할 때부터 연습해야 된다. 미국 감리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인데 이 학교가 아주 번성하고 막 유명해져서 나중에 미국 감리사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총명한 민족인지는 몰랐다. 라고 미국 감리사가 사과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승만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되었을 때 전 국민 가운데 하루라도 학교라는 거를 가본 사람이 14%였습니다. 그러니까 86%는 학교 교문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교육이란 걸 단 하루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4%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인구가 12%, 88%가 문맹이었죠. 근데 이승만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의무교육제도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다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호물자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구호물자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투자했어요. 굶더라도 배워야 된다. 굶더라도. 그래서 이승만 정권기에 선생님들 쓰신 기록을 보면요. 한 반의 아이들이 60명이었대요. 한 반에. 그 60명 가운데 도시락 싸우는 사람이 서울은 그래도 좀 잘 사는 지역이니까 한 10명, 15명. 제 고향 강원도 국민학교 기록을 보면 60명 가운데 도시락 싸운 애가 5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5명은 수돗물 마시고. 그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에요. 굶더라도 배워야 된다. 글자는 읽어야 된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다 공부를 시켜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는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비율이 9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전 국민의 90%가 문맹자였는데 그 90%가 문자 해독자로 10년 만에 전 국민 글자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왜 이렇게 글자를 가르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여기 집착했을까요? 다 아시죠? 글자를 읽어야 성경을 읽는다. 그게 이승만의 뜻이었어요. 무조건 국민들한테 글자를 다 읽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새 나라 새 국민이 된다. 맑은 백성 위에 어찌 썩은 정부가 서리오.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들이 썩으면 올바른 정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 썩지 않게 하려면 교화가 으뜸이라. 교화를 해야 된다. 이승만의 교화는 기독교화. 그 기독교화를 하려면 성경을 읽혀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썩으면 맑은 정부가 안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맑은 국민 위에 맑은 정부가 세워져요. 그럼 맑은 국민은 기독교화를 통해 가능한데 기독교화의 출발은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게 만들려면 글자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의무교육제도를 통해서 96%를 학교 가게 만드는 자 양반만 갖고 있는 글자를 전 국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반 국민들은 글자 읽는 것만 해도 그 당시 대단한 수준인데 지도자는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되죠.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우수한 엘리트가 있어야 돼요. 이승만이 또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집권 50년 동안, 그러니까 집권되기 전 50년 동안, 이승만 이전 50년 동안 한국 사람 가운데 외국에 나가서 박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학사, 미국 대학 졸업장, 학사, 석사, 박사 이 세 학위를 가진 사람이 50년 동안 500명이 안 돼. 그러니까 1년에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 간다는 건 가난한 나라에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승만 집권 11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학위, 연수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무려 2만 명을 보냅니다. 이 2만 명이 그 당시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의 그 당시 유일한 동맹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어요. 2만 명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가난한 한국의 엘리트들이 무려 2만 명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래서 이승만 정권 때 미국 가갖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근데 이승만에 의해서 미국에 연수 갔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원래 남로당 활동을 해갖고
사형 선고를 봐서 죽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36년 동안 유일한 조선 사람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1등을 했으니 이게 참 죽이기는 너무 아까운 인재다. 그래서 원래 사형 선고받은 장교 박정희를 이승만이 특별 사면 명령을 내려서 살려줘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남노당이었다가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는 6.25 전쟁 때 아주 잘 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별을 달게 준장으로 진급시킵니다. 장군이 됐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장군이 된 박정희를 미국에 연수를 시켜주죠. 박정희가 미국에 딱 가서 봤더니 숲이 우거진 거예요. 야, 나라가 잘 살려면 숲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도 독재하신 분이죠. 전 국민을 강제로 나무를 다 심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4대 조림 국가. 아주 숲이 울창한 나라를 만들었어. 또 하나, 미국 가봤더니 미국에 고속도로가 쭉쭉 뚫려 있어. 나라가 잘 되려면 도로를 뚫어야 된다.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뚫게 되죠. 박정희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를 많이 심고 고속도로 뚫어야 된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갖게 한 게 미국 생활이고, 그건 이승만이 박정희를 미국에 연수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박정희 정권기에 한국의 초고속 세계 신기록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한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이 한 사람이 대통령하는 동안에요. 대한민국 수출액이 300배 늘어났어요. 8.15 해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이거 인류 역사에 없는 신기록이거든요. 어떻게 70년 만에 경제가 3만 배가 됩니까? 여기 원로 목사님들 아시죠? 이 원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이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고이고이 모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아마 밥을 굶으신 분도 있으실걸요? 그죠? 예, 80대신 분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80 넘으신 목사님 가운데는요, 동생이 굶어 죽어서 동생을 묻으셨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71년생인데 밥을 굶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초가집도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의 희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한 500년 동안 할 일을 대한민국은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굶고 도시락 못 사고 식구가 굶어 죽고 이거부터 막 비만이 되고 해외여행 가고, 그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이거를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한다. 이건 세계적으로 희귀해. 미국 사람 그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미국은 태어나면 그냥 잘 사는 나라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못 살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여기 계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 세대는 태어났을 때는 내 나라도 아니었고 되게 가난했고 아프리카 수준이었고 근데 지금 연세가 드셨을 때는 지금 아주 근사한 나라가 됐어요. 경제만 발달한 게 아니라 BTS 같은 그 가수 노래를 전 세계가 따라 부르잖아요. 미국에 가갖고 막 한국 사람 노래를 미국 사람들이 따라하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고 공장도 만들고 수출품도 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역사가들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놓은 사람, 공장을 세운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누가 가르쳤냐면 이승만이 가르쳤어요. 이승만이 글자도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하려고 봤는데 국민들이 글자도 못 읽어. 더하기 빼기도 못해. 그러면 공장 세워봤자 기계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안 되죠. 이승만이 사람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그 사람을 박정희가 지휘해서 고속도로도 깔고 공장도 짓고 수출품도 만들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연설하셨죠?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 만든 레일 위를 달렸다. 기억나시죠? 예, 그 연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얘기했죠? 대통령이 건국전쟁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117만 관객을 동원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했어요. 그럼 그 영화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군가는 말했다.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라는 레이위를 달린 것이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인용을 하니까 기자들이 건국전쟁 만든 김덕영 감독에게 물어봤어요. 그 영화에는 누군가라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덕영 감독님이 이호 목사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책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책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박정희라는 기관차는 이승만이 만든 레이위를 달렸다라고 제가 책을 썼는데 김도영 감독이 그 책을 읽고 영화에다가 그 얘기를 넣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김도영 감독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양반만 갖고 있던 게 땅하고 글자인데 교육인데 특히 양반 남자만 갖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인 개혁으로 전 국민이 땅을 갖게 됐고 전 국민이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양반 그러면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이인직 선생의 혈의누라는 소설을 보면 상놈이 무슨 사람값이 나가겠습니까? 양반이 때리면 맞았고 제 계집이 어여쁘다 하여 빼앗으면 빼앗겼고 죽으면 죽었지 무슨 목숨값이 나가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양반은 무서운 겁니다. 때리면 맞아야 돼요. 뺏으면 뺏겨야 돼요.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최초의 신소설 혈의누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 원래 양반은 그렇게 무서운 거였는데요. 지금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러죠? 아무나 이 양반 저 양반 하게 됐습니다. 양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높은 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이 양반이 그 양반이 그건 무슨 얘기냐? 양반이라는 단어의 변천사는 전 국민이 양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승만의 개혁의 결과입니다. 자,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이 불가촉 천민. 불가 안 된다는 뜻이죠. 촉 만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대기만 해도 부정탄다. 지금도 인도의 시골에 가면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목걸이가 뭐냐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을 이렇게 달고 다녀. 왜? 불가촉 천민이니까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거든요. 이게 힌두교 교리죠. 그래서 인도는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가래가 생겨요. 사람들이 땅에다가 침을 뱉는데 불가촉 천민이 침을 뱉으면 이건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요. 힌두교 교리에 의하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야. 이 죄인이 침을 뱉으면 땅이 더러워지죠. 불가촉 천민은 그릇을 갖고 여기다가 침을 뱉어. 불가촉 천민은 꼬리가 달려있어. 빗자루를 꼬리에다가 매달고 다녀. 엉덩이에. 왜? 불가촉 천민이 땅을 밟으면 땅이 부정타요. 걸어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지워야 돼. 쓸어야 돼요. 불가촉 천민은 조선의 백정 비슷한 일을 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사람과 동물, 시체 치우는 일을 해요. 노동을 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데 불가촉 천민이 받아. 그럼 서로 만지면 큰일 나죠. 이 힌두교에서 이건 아주 재수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가촉 천민을 저 멀찍이 세워놔요. 그 얼굴에다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줘요. 그게 임금, 월급이에요. 얼굴에다가 던지면서 힌두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암치 이다게. 우리 집의 모든 불행도 내가 가져가라. 인도에서 가끔 기독교 선교사를 불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계속 순교를 당합니다. 왜? 이 힌두교 교리인데 날 때부터 저놈은 전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다녀야 되고 목걸이 달고 다녀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 선교사가 가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힌두교 지도자가 노골적으로 인터뷰했어요. 독일 언론이랑.
그런 식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내 땅에서 누가 농사 짓느냐? 종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힌두교 같은 거 믿으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 차별하는 불가촉 천민을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때 인도 대통령 압둘칼람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한국 목사님들을 대통령국에 초대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도 양반 상놈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아는데 우리 인도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 못하는데 아니 한국은 어떻게 그게 없어졌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봉사는 열심히 하셨는데 극적하고 대답을 못하신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으면 그때 대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죠? 기독교 정치인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의무교육제, 양반만 갖고 있었던 땅과 교육을 전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이 신분 차별을 철폐한 거죠.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링컨이 노예 해방했다 그러는데 미국 배운 사람들, 미국 학자들은 링컨의 노예 해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링컨은 노예 해방 명령만 내렸어요. 1863년에 노예는 해방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은 주지 않았어요. 노예 해방된 게 1863년인데요. 100년이 지난 1963년 노예가 해방되고 무려 100년이 지난 다음에 흑인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 93%는 투표 못했습니다. 교육, 흑인들을 위한 학교, 링컨이 세운 바 없습니다. 경제력, 링컨의 노예 해방이 비판받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해방된 다음에 북부의 노동자가 됩니다. 노예였을 때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다시 말해서 주택과 관련된 비용, 식량과 관련된 비용을 주인이 대줬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일망정. 근데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는 누가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였을 때보다 흑인들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 더 낮아져요. 노예였을 때보다 해방된 다음에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도 한 1년에 한두 번 흑인 폭동이 계속 일어나죠. 흑인들이 막 불 지르고 난리를 치죠. 왜? 해방은 했는데 투표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먹고 살 길도 없어요. 그래도 링컨은 노예 해방했다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전 세계가 평가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승만은요. 1948년에 투표권을 다 줬어요. 다른 나라는 여자들이 투표하는데 보통 제일 짧은 게 한 150년 걸립니다. 150년 동안 여자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투표하겠다 투쟁해하고 투표권을 받아요. 대한민국은 남자도 투표해 본 적이 없고 여자도 투표해 본 적이 없고 양반도 투표해 본 적이 없고 상놈도 투표해 본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로 투표권을 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양반, 상놈, 남자, 여자 다 하는 거야. 그 당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근데 여자들도 1948년부터 투표를 했는데 그게 스위스하고 프랑스보다 20년, 30년 앞섰습니다. 스위스 사람, 프랑스 여자들이 투표한 것보다 한국 여자가 20년, 30년 먼저 투표권을 가졌어요. 그 나라는 여자가 투표하느라 한 200년 투쟁했는데 한국은 그냥 한 방에 됐습니다. 왜? 기독교 정치인 이승만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승만의 이 토지개혁 교육혁명을 강의하면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재미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아주 제일 비싼 기독교 학교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혁명 이걸 강의를 했는데요. 거의 그 당시 75세였던 총괄 교장 선생님,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한국 와서 교장 일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강연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 교직원이 보고 있는데 막 정신이 산란한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제 강연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2만 명 유학 보내서 인재 길러냈다. 기독교 교육으로 인재 길러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 강연이 끝나자마자 이 교장선생님이 저 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강의실 저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유학생입니다. 그래서 뛰쳐나오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서울대학 졸업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의거로 쫓겨나시기 직전, 그 전주에, 마지막 주에 경무대에 들어가서 이승만 장학생 증서 받고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도착한다는 뉴스를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7명 젊은이가 경무대에 딱 들어갔대.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임금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거 해보지 않아서 대통령 이름 이건 무지하게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임금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딱 긴장을 했는데 7명 학생들을 딱 세워놓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한 명 한 명 면담을 했대요. 첫 번째 학생 뭐라고 질문했어?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학생한테 이 대통령 할아버지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25살, 6살 한국 엘리트한테 첫 번째 질문. 너 예수 믿어? 물어보더래요.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놈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너 미국 가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쓰고 시험 따느라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약속할 수 있어? 거기서 누가 약속 못합니다. 이러겠어요. 약속을 해야 미국 유학을 가는데. 예, 약속하겠습니다. 옳지, 그래야지.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더니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생을 축복하셔서 미국 가고 훌륭한 인재가 돼갖고 우리 대한민국 부강하게 발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2번 학생. 너 예수 믿어? 이놈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주일 성수해야 돼. 하나님 이 학생을 축복. 세 번째 학생. 이놈아! 7명이 예수 믿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갖고요. 똑같은 걸 7번을 했다는 7번을. 그 7명 학생이 대통령한테 안수받고 장학증서 받고 경무대에서 나와서 서로 물어봤대요. 야, 근데 주일 성수가 뭐냐? 주일 성수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통령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미국 가갖고 그때는 한인교회도 없어갖고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게 주일 성수다. 무조건 그냥 미국 교회 갔대요. 영어 설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자기 기독교를 전혀 몰라서 그냥 뭐 절에 다녀서 불공하듯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2년 다녀봤더니 야 이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2년 교회 다니고 알았대요. 그리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3년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신 말씀, 목사님, 제가 대통령 할아버지하고 약속해서 50년 동안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처럼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 어떻게 미국 가서 그 비싼 돈 들여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쓰고 내 인생은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또 한 번은 뭐 얘기하면 좀 밤새는데 제가 강연하면 뭐 양반 출신, 왕족 출신, 상놈 출신이 와서 다 저한테 겪었던 말씀 해주시는데 한 번은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대지주의 후예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잘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하인, 하녀 이렇게만 아는데요. 하인도 종류가 수십 가지였대요. 하녀도 식모라 그러죠, 식모. 식모는 밥 해주는 하녀고요. 찬모, 반찬 해주는 하녀가 따로 있고요. 그 요강 치우는 하녀가 따로 있고요. 세숫물 갖다 드리는 하녀가 따로 있고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녀가 따로 있고 그것도 일종의 전문직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인 하녀가 수백 명 하인 하녀를 거느린 아주 대지주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5살 때 할머니가 어린 손주의 손을 들고 동네 뒷동산에 딱 올라갔대요. 갑자기 할머니가 아브라함 모드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창세기 비슷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 다 이 집안의 땅인 거예요. 대지주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길 딱 나서면 60된 할아버지도 도련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살이 됐을 때 그 동네에 자기 나이 또래 친구가 한 명 있었대요. 두 개구장이가 다람쥐 잡는다고 뭐 산토끼 쫓아다닌다고 산으로 들로 쏟아지고 놀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인자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호랑이가 돼가지고 야단을 치시면서 회초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양반댁 도령이 채신머리 없이 저 아래 것들하고 돌아다녔다고. 네가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조상님을 보겠냐. 이러고 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이 우리 뼈대에 있는 집안의 양반댁 후손이 그 아래 것 상놈이랑 다람쥐나 잡으러 댕기니 이거 조상님 앞에 죄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회초리를 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회초리 맞고 양반댁 도령이 집 문을 나섰는데 어제 같이 놀았던 상놈 아이, 그 아이는 아예 아래 것 상놈 아이가 감히 양반 대지주의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같이 놀았으니 걔는 그 전날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요, 부모님한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얻어 맞아갖고 막 쌍코피가 터져갖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얘가 그렇게 양반 또령하고 반말하고 놀다가 너 소자 끊어 이러면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막 얼굴이 팅팅 버가지고 어제까지 같이 놀았는데 그 다음날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이고 도련님 오셨으니까. 어제까지 같이 뛰놀던 친구가 절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만 나타나면 이 친구는 도망쳐서 숨겠죠. 같이 놀다가 걸리면 맞아 죽으니까. 어린 나이에 슬펐대요. 우리는 친구인데 같은 나이 동무인데 왜 어른들은 놀지도 못하게 할까. 11살이 됐는데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11살에 대문을 딱 나섰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그전까지는 60, 70대나 할아버지가 90도로 절을. 아유 도련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절을 해야 되는 할아버지가 절을 안 하고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뒷짐을 딱 쥐고 쳐다보더니 잘 잤냐? 침을 탁 뱉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죠? 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역적 이승만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다. 그 양반 지주의 땅을 골고루 상놈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굉장히 집안이 정말 몰락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승만 때문에 망한 집 후손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 사람 존경하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는 거는 뭐 공산당 때려잡은 것도 공산당과 싸웠다. 이걸 잘했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분이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은 공산당이 빠글빠글했거든요. 그 후손들은 이승만 때문에 아주 빨갱이 집안이 돼갖고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존경도 받지만 굉장히 비판도 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승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양반 대지주 왕족의 후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 집안은 망했고 힘들었고 고생했지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 먹여 살린 거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어야지 개혁을 안 하고 계속 지주는 지주로 살고 노예는 노예로 살았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저를 찾아온 어른이 하신 말씀이 우리 집안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린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입니다. 자, 이 모든 개혁을 낳은 거는요,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나라가 살아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대로 하면 나라가 살아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되는 것 같아도 다 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우리 국민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신도 반복해서 실천해야 할 중요할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우리 이 신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알리고 또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 모든 일들이 성경적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하는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애국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민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